그러니까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어줘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강남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60평생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격정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좀 고통이랄까 아니면 악몽이랄까 처음에 저에게 시대온 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썽을 많이 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저 집 막내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하고 싸우느냐, 그 정도로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나름대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못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너무 슬퍼서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왜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때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늘상 아버지한테 말대답하고 말대꾸할 때는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멘탈에 붕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첫 직업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직업 저 직업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다가 또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척추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고, 그래서 속칭 말하는 안질뱅이가 된 거죠.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던 회사, 제가 노래방 케이스를 만들었었는데 그 노래방 케이스 만든 공장도 문 닫고, 그러니까 회사도 망한 거죠. 몸도 병신되고 회사도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 사람이 시집을 때하고 살림살이도 다 버리고 단칸방에 아이 둘을 데리고, 큰 놈이 3살, 작은 놈이 1살, 막 태어나던 애니까요. 얘는 완전히 단칸 쪽방으로 이사 간 겁니다. 단칸방도 그냥 단칸방이 아니라 그냥데도 기름 보일러를 쓰던데 그 단칸방에는 연탄을 떼는 아주 싼 그런 단칸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어줘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집사람이 나름 봐줄 만한 여자니까 내가 죽으면 집사람이 다른 남자 만나서 우리 애들한테 해아빠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안질뱅이인 아빠가 살아있어서 오히려 애들한테 짐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도로 죽고 싶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이 주변자한테 동정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20대에 돈을 잘 벌어도 주변을 돌보지 않아 제 자신의 호의호식에만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제 자신을 위해서 썼지 누구 위해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인 친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죠. 가족들에게도 혈육들에게도 그닥게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쫄딱 망했다고 해서 동정이 가거나 이러지 않다니까 더더욱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형제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죽고 싶은 상황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다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앞이 까마득하잖아요.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이사가고 애 새끼는 둘이나 있고 몸은 안질뱅이고, 거기다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슈퍼마켓을 했으니까 학력도 고졸이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그 세상 장애자들은 도장이나 파거나 구도나 닦거나 시계나 고치거나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이 장애인들도 택시를 몰게 하지만 그전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죽는 거 말고는 없었다 생각을 하게 살았었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사금융을 알게 돼서 사금융을 배우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사금융업자다 그러면 아주 경멸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일수하고 이런 선배들을 보면은 저 침 뱉었어요. 저기 악덕고리 대금업자라고. 죽지 못해서 시작한 게 이 사금융업입니다. 진짜 저도 사금융업을 한다고 어디가 말도 못했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저희 형제들이 제가 사금융업을 하는 걸 알았지, 저는 진짜 이 사금융업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치욕이었어요. 근데도 자기 새끼 벌어먹여야 돼,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병신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금융업이라는 거는 주댕이 멀쩡하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문지방만 넘어가면 남자 고시란다는 말. 그것처럼 이제 사금융업은 이 주댕이만 멀쩡하고 계산기 누를 근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사실은 진짜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진짜 하기 싫었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돈이 잘 되는 거야. 돈이 아주 잘 벌려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채업했으면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채업을 하다가 하차하기 싫으니까 사채업에서 버는 돈으로 또 딴 거 하고, 딴 거에서 또 까먹으면 다시 또 사채업하고, 또 딴 거 하고, 또 망하면 다시 사채업하고. 그러니까 사채업에서 버는 돈으로 이제 다른 직업, 사채업자가 아닌 직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볼 때는
너는 왜 이렇게 직업을 자꾸 바꾸냐? 왜 한 가지 끈덕지게 못하느냐 그래요. 근데 끈덕지게 못한 게 아니고 사채업이 본업인데 사채업을 안 하려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안 돼 사채업한 거야. 근데 그 양반들은 볼 때 내가 직업을 많이 바꾼 건지 알아. 근데 그 사채업한다는 거 거의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왜냐면 90년대에는 사채업 그러면 좀 그 악덕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붙었고 고리 대금업자는 고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폭력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사채업자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을 한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직업을 이것저것 바꿔본 거죠.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대신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했어. 제가 알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해본 건 없어요. 몰라서 못하고 하기 싫은 건 있어도 하고 싶은데 못 해본 사업은 제가 평생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야. 모으면 엉뚱한 사업하다가 또 쫄딱 망하면 다시 사채업하고 또 하다가 돈 좀 생기면 다시 또 엉뚱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샀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직업을 자꾸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 직업은 그냥 사채업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IMF가 끝나고 나서 사채업자라는 좀 딱지를 떼고 40대 되면서 이제 사채업을 이제 좀 고급스럽게 이제 강남을에 오면서 이제 기업 M&A 인수합병이라든가 주식 우회 상장을 하려면은 경영권을 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비를 대납해주고 이제 다시 이제 베네핏을 받는 거라든가 매입 자금 대납이라든가 이런 좀 나름대로 이제 큰 자금과 고급 비즈니스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어음 할인, 뭐 채권 할인, 뭐 담보대출, 뭐 자동차 담보대출 등등 하여튼 사채업이라는 사채업은 거의 다 해봤어요. 돈 되는 일은 다 해봤는데 아웃사이더 사금융보다 조금 좀 인사이드 사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퀄리티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업을 이제는 하면서 나름 이제 강남에서 지금 고학력자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고 또 이제 고위직들하고도 좀 어울리게 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단체장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금융 세계에서 좀 지식인들이 하는 사금융업을 배우면서 제가 좀 탈바꿈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사금융에서 좀 인사이드 사금이라 그럴까요? 제도권을 좀 활용한 또 큰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사금융으로 하면서 좀 껍데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제가 과거에 카드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때가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도 사채업자인 거야. 그런 거를 하다가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채업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해서 이제는 캠핑협회도 설립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인생의 뭐 이 터닝 포인트가 또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또 이 집사람이 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반성하고 좀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했더니 또 마누라가 하늘로 가네. 제가 그때도 또 멘탈이 붕괴됐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불구가 됐으면서도 이제 저를 잘 케어해주고 저를 지켜줬던 와이프가 암으로 하늘을 떠나니까 제 잘못으로 와이프가 죽은 것 같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것 같고 진짜로 그 집사람이 죽으면서 제가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시련이 오고 그때도 또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또 죽지 못하고 또 사는 거야. 그렇게 또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고 결혼도 하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인생에 또 산막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한데 또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이 전도 업무만 보려고 선교 업무만 보려고 했.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잠깐은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20대 신학대에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쭉 한 게 아니라 사업만 하다가 뒤늦게 깨우친 늦깎이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투철하지를 못해. 세상 유혹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라 유혹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신앙적 갈등이 왜냐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신앙 상담을 하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또 오고 뭐 부자지간의 갈등, 뭐 형제지간의 갈등으로 오잖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결국 문제는 돈이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왔더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돈도 없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든가 아니면 돈이 또 많은 시어머니가 돈 없는 며느리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형제지간에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안 도와준다거나 잘 사는 동생이 돈 좀 있다고 형을 무시한다거나 부부간의 갈등도 남편이 돈도 못 벌면서 가장 노릇만 하려다든가 부인이 어려우니까 나가서 돈을 버는 거를 또 이제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이 드는 그런 자격지심이 오르든가 이런 것이 결국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또 목사 신분으로 돈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이게 헌금 문제가 연결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일단 내가 이분들에게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두어 방송입니다. 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못 사는 인생을 젊은 분들이 하지 않고 또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사업을 한 40가지 이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꾸준히 해본 또 사금융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제 인생에서 살아온 경험을 여러분께 좀 알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잘못 알고 있으셔갖고 사고명만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에 대한 고해성사라고 보셔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달란트가 많아서 책도 18권 정도 썼고 작곡 4곡 정도 앨범도 냈고 제가 잡기가 능해요. 손으로 하는 재주들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노트모너, 포트모너, 당구등 뭐 하여튼 잡기는 잘해. 그런데 이런 것도 지나가 보면은 다 부질없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제가 또 부여받은 사명이 아닌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 나이대로 주저주저한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제 방송이 좀 지루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